명심하시면 좋으신 게 예. 우리가 주식으로 부자 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부자 주식을 해서 승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살아남아서 다들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우리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제가 예. 와이스트리 출연할 때는 항상 네. 시장이 되게 안 좋아요. 오늘도 제목이 구해줘 채슬리. 채슬리입니까? 제가 항상 맨날 살려달라고 외치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채슬리 그분이 그 허드슨 강의 기적 맞습니다. 파일럿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 지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채슬리 슬램버거셨습니다. 파일럿. 기장님. 저희도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살아날 겁니다. 아 진짜로요? 네, 왜냐하면 조정이 올 때마다 막 무섭잖아요. 예, 지금 5천 깨지면 어떡하나 봐. 네, 막 무서운데 그 조정의 성격을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조정의 성격이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조정은 마이너스 한 50% 가는 장. 그게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고 코로나 때는 한 35% 빠졌는데 네. 뭐 30% 이상 장이 빠지면 되게 무서운 장이죠. 그런 장이 올까봐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번도 이란 전쟁에 의한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이거든요. 지난번에 4월 그때 7일 날. 예, 살려주세요. 그때 영상 통화할 때. 네, 그 영상 할 때도 저한테 힘드시죠 했을 때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예. 이거는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이니까 뭘 사야 되느냐. 네, 그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제가 슬쩍 얘기했었잖아요. 제 퇴직연금 계좌에 맞아요. 다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포함할 할까 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얼마 전에도 또 전화 주셨잖아요. 3월 9일 아니었나요 그때? 전화는 제가 하도 이렇게 나와달라고 섭외 전화를 자주 해요. 네, 그날도 그 영상 통화했었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때는 제가 작년 4월하고 비교를 말씀드리면서 그때는 강하게 V자로 올라가지만 이번에는 강한 V자는 아니다. 네, V자는 아니지만 2011년 8월에 있었던 미국 신용등급 강등 네, 그때랑 비슷한 충격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때는 딱 2달 걸렸어요. 2달. 8월에 초에 충격이 있고 9월, 10월 초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8월 초에 저점을 살짝 깨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날아갔거든요. 회복하는 데까지. 네. 왜 그런지는 뭐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도 구해줘 채슬리의 컨셉이지만 뭐 이번에도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조정 이후에는 또 반등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멀지 않은 시간에. 또 대표님 최근에 그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 이야기는 뒷부분에 하겠습니다만 부자가 돼야 됩니다. 네. 구해 주십시오. 네, 반드시 살아남아서 네. 다들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근데 시장의 우려는 그거잖아요. 전쟁도 전쟁이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물가 상승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거 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능성은 크게는 안 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는 네. 이번 팬데믹이 이런 사태로 인해서 그때 뭐 전 세계가 락다운 됐으니까요. 그게 2001년 9.11 테러 때도 한 2주 정도는 공항이 폐쇄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코로나 기간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락다운 됐었잖아요. 그때도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 뭐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GDP가 EQ GDP가 뭐 마이너스 뭐 30% 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유가로 지금 많이들 얘기하시고 실제로 보면 도로에도 자동차가 약간 줄긴 했어요. 지금 항공사들이 특히나 저가 항공사들 들이 항공료가 급등하다 보니까 노선도 많이 줄인다도 그러고 이런 걸 직접 우리가 체감을 하다 보면 와 이게 경제에 충격이 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유가가 지금 104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과거에는 그러면 이 정도 유가 수준에서는 경제는 어땠었나 보면 2007년에서 2008년 넘어갈 때 140불까지 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와서 유가가 40불이 깨지거든요. 2008년 10월 언저리로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40불이 깨졌던 유가가 2009년도에 다시
100불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2010년, 11년 한 3년 내내 유가가 110불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물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가랑 2009년도에는 우리나라 지금 여기 여의도 콩국수 예, 15,000원 하면 그때 7,500원 뭐 이럴 때요. 7,000원 이럴 때인데 그러면 지금 110불, 100불 유가는 어떻게 보면 옛날로 따지면 50불, 60불이에요. 이게 정말로 경제에 크게 영향을 줄까 하면 저는 크게 영향을 안 주는데 그때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 2009년에는 페드가 금리를 이제 1%까지 확 낮추면서 네. 10년물 국채금리도 그때 당시에 1.5에서 2.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자체가 높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페드가 그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올려놔서 이 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 유가가 다시 급등하니까 네. 유가 자체가 미치는 경제,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보다는 또 이러다가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2022년도에 많이 네. 당했잖아요. 그쵸. 아팠기 때문에. 예. 그때 트라우마. 메타, 엔비디아, 넷플릭스 이런 좋은 기업들이 마이너스 70% 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도 많이 빠졌지만 당시에 비트코인도 8천만 원이 2천만 원 됐었으니까 네. 75% 빠졌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1980년도 초에 폴 볼커가 그렇게 금리 확 올렸을 때 그러고 나서 금리를 낮추면서 주가가 82년 말부터 83, 84 막 올라가다가 네. 지금처럼 비슷하게 약간 유가도 반등하고 금리가 살짝 올라가는 듯 하니까 또 시장이 놀래가지고 빠져요. 일시적으로. 근데 그 폭이 한 15%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금리가 안정화되고 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주가가 87년까지 랠리가 있고 87년 10월 블랙만데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블랙만데이 있기 전에 앨런 그린스펀이 폴 볼커에 이어서 페드 의장이 되면서 금리를 올리거든요. 그 금리를 올리니까 또 놀래가지고 시장이 빠져요. 그게 87년 블랙만데이였고 네. 그 87년 블랙만데이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왜 이렇게 어제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한 이 정도면 이제 다 빠진 것 같은데 갑자기 마이크론이 또 10%나 빠졌잖아요. 그게 요즘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굉장히 성행하거든요. 네. 그 임계치를 탁탁탁 건드리면서 나오는 로스컷이에요. 손절매 물량들, 기계적인. 손절매 물량, 기계적인 손절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아니, 반도체가 그렇게 좋다더니 왜 마이크론이 그렇게 급락하지?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닉 셀링의 마지막 국면에서 왜 두렵냐면, 아니, 정말 좋은 주식마저도 빠져서 겁이 나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좋다던 주식이 왜 빠지지? 근데 왜 빠지냐면 그렇게 좋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키던 선수들이 그 티핑 포인트 임계치를 탁 건드리면 그 임계치가 뭐냐? 신용 담보 비율 이런 거죠. 네, 담보 비율이 140%를 터치하면 증권사에서 돈 더 집어넣으세요. 이런 마진콜이 오듯이 그게 많습니다. 그게 증권사에 보면 프랍 데스크라고 있댔잖아요. 네. 글로벌 IB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증권사 그 프랍 데스크는 고유 자금으로 운영하는 진짜 선수들이 거기 보면 월간 손실한도, 분기 손실한도 이런 게 다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마이너스 5% 야 그냥 다 잘라. 예, 그러면 그 선수들이 좋은 주식만 이래 들고 있다가 마이너스 5가 되면서 다 잘라면 마이너스 5에 로스가 걸린 선수들 자르면서 밀리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7% 로스값이 기준인데도 또 거기서 다 잘라. 네. 9%, 10%. 예, 그게 가장 많이 이렇게 나오는 손절 라인이 10%라고 보면 나스닥이 딱 10%가 무너지면서 와장창 이렇게 좀 쏟아진 면이 있고요. 그러면 이번 조정이 그 과거의 사례로 보면 2005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네. 2005년도는 뭐 예를 들면 요즘도 이제 바이오가 좀 강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황우석 박사님 그게 2005년도예요. 예, 예. 네, 그리고 뭐 엔터 주식도 많이 날아가고 그래서 코스닥이 85% 오르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54% 올랐거든요. 그 강세장의 그 다음 해에 보면 2006년도에도 4월, 5월, 6월 딱 한 2달 반 만에 우리나라 지수가 18% 빠집니다. 근데 이번에 3월 초에 이틀 만에 거의 20%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격 조정은 거의 끝났어요. 네, 한 20% 시장이 빠지면 가격 조정은 끝났고 단지 나스닥을 보는데 마이너스 5%, S&P 500 기준으로 마이너스 3%, 요 부분이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좀 빠질 것 같은데 네. 그게 어제 장중 저점이 거의 마이너스 나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15원짜리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거의 다 이루어졌다.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브로드컴이나 팔란티어나 미국의 주요 기업들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되게 착해졌어요. 엔비디아도 밸류에이션이 멀티플 PR이 20배가 안 돼요. 예. 네, 그리고 S&P 500 전체적으로 봐도 한 17배 언저리까지 지금 막 빠지고 있어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항상 기준을 잡아야 될 건 뭐냐면 왜 이렇게 빠졌는데 빠진 이유는 유가, 금리, 네. 전쟁 예. 맞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트럼프의 관세 맞아요. 2022년에 페드의 금리 맞는데 우리가 어디서는 매수로 대응해야 될지는 그거는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 한번 얻어맞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정도면 거의 80% 8분 능선 밑으로 빠지면 거의 다 빠졌다. 그러니까 전쟁을 예측하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을 보고 저렴한 값이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사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네. 보통 우리가 이 일반 언론 매체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주가를 빠뜨리게 된 원인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원인만. 무섭잖아요. 확대 재생산되죠. 네. 왜냐하면 그 원인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기다, 빠지다 보니까 그 원인에 관한 전문가들을 모셔와서 얘기를 듣거든요. 예. 그러면 그 악재의 원인을 우리가 모르다가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번. 와 그래요? 하면서 진짜 무서워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은 되게 스마트하잖아요. 이미 그걸 다 반영해서 빠졌는데 근데 우리가 뒤늦게 막 그 원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는데 그 많이 올랐을 때 왜 올랐는지 얘기 들으면 오, 그래서 올랐구나 하면서 이미 주가는 다 반영하고 있는데, 네. 그게 위에서 쫓아가면서 주식을 사는 거나, 바닥에서 떨어지게 만든 그 원인을 보고 뒤늦게 두려워하는 거나 똑같은 심리예요. 예, 예. 근데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 그동안에 2월 말까지 좀 너무 이제 비쌌던 반도체가 됐던 너무 비쌌던 주식들이 뭐 많이 좋아졌어요. 네, 싸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떨어질 룸은 이제는 크지 않다 봅니다. 이 전쟁이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협상의 여지는 계속 두려고 하고 있고, 또 뭐 지상군 투입이라든지 발전시설 타격이라든지 막 엄포를 놓는 게 사실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 빨리 협상하자 이거잖아요, 제스처가. 네. 그러니까 이란이 좀 응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장기화되면 결코 안 되는 거잖아요, 전쟁이.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예. 우리가 코로나 때도 이게 코로나가 끝나야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셨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그 전에 엄청 올랐어요. 21년 1월 달에 삼성전자 주가가 96,800원, 우리나라 지수가 3,000을 돌파하거든요. 네. 근데 2021년 1월, 2월에 2차 팬데믹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주가는 다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전쟁이 끝나야 과연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할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네. 4년 전에 러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정확하게 4년 2월 24일 날 러우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랬지만 안 끝났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그때 많이 얘기됐던 게 와, 우크라이나 지역은 세계 3대 곡창지 되잖아요. 네. 그때 21년 말부터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3대 곡창지대에 전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곡물가가 급등을 할 거고 이러면 물가를 더 자극하고 이러면 또 금리가 급등하면서 그렇죠.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페드가 그 이후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망가지긴 했었지만 그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주가가 그때
상황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느냐. 22년 10월 달에 미국 시장, 한국 시장은 22년 9월 말에 저점 찍고 그러고 나서 23, 24, 25년 얼마나 장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된다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번 전쟁도 지루하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루하게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너무 이제 너무하지 않냐 하면 일단 휴전은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휴전 해놓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휴전 그쵸, 해놓고 또 때려버리고 하잖아요. 예. 그런 식의 모습이 저는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미국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을 정말 완전히 괴멸시킬 거냐? 저는 괴멸 안 시킨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은 기축통화를 유지해야 되고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73년에 사우디랑 페트로달러를 네. 협약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1980년도에 이라크랑 이란이랑 전쟁하면서 8년 전쟁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게 보면 페트로달러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전쟁 상황이. 그죠? 중동의 전쟁이. 네. 그래서 지금 이란이 두바이 공격해주고 사우디 공격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땡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역시 내가 필요해. 막 이런 식으로. 네. 얼마 전에 한번 보세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빈살만을 방문을 했을 때 그때도 그때. 그랬잖아요. 뭐 형 왔어요? 뭐 이런 거였잖아요. 되게 냉대를 당했었죠. 냉대에 당했었잖아요. 내가 필요하죠. 내가 증산해 줘야 되죠.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 이런 전쟁이 일어날수록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랑 그런 부자 산유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고요. 이란도 그걸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 페트로달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렇죠. 중국 선박 그리고 위안화로 결제하면 통과시켜 줄게.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너무 이제 약하죠. 그러기에는 너무 약하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산유국 1등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잘못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스텝이 꼬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이 엄청난 전쟁을 하는데 치밀한 계획 없이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번에 이란 전쟁이 있기 전에 좀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아니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가버리잖아요. 네, 네. 저는 이란 전쟁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그렇죠. 매장량 1위. 바로 미국 앞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쟁이 생각대로 플랜 A, B, C 다 저는 생각하고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란을 치기 위한 사전 연습? 연습이 아니라 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여러 가지로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지금처럼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매장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아까 처음으로 이 이슈가 이 이란과 미국하고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150, 180 가면 어떡하냐. 이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10불은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 어떡하냐. 그런 걸 다 계획해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체포해놓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그런 기름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걸 확보를 해놓고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량 차원에서. 네. 물론 이제 호르무즈 해협 많이 이용을 해야 하는 아시아 국가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좀 힘들기는 합니다만 시장 측면에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외국인 수급입니다. 지금 3월에만 거의 31일 현재 한 35조 순매도를 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대외 요인이 불안할 때 외국인이 한국에서 좀 ATM처럼 돈을 빼가는 거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최근에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외국인이 저는 한 달에 35조 해서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도 요즘 뭐 5조씩 뭐 때리니까 뭐 7조 때린 적도 있고 하니까 옛날 같으면 시장 폭락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또 개인이 다 받아내요. 네, 우리가 다 받아냈잖아요. 35조면 이게 예전에 2006년, 7년, 8년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전에 네. 외국인들이 2006년부터 우리나라 주식을 막 팔거든요. 파는데 그 2006년, 7년, 8년 다 합쳐서 한 70조 팔았어요. 근데 지금 한 달에 35조 판 거예요. 예. 엄청난 거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시총이 커지긴 했습니다만. 네, 네. 시총도 커지고 그때는 지수가 2007년도에 펀드 열풍 때문에 2080까지 갔다가 그쵸, 처음으로 2008년도에 뭐 892까지 이래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그때 지수 때에 비하면 물론 지금 지수 때로 보면 이 35조가 좀 적게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대단하고요. 연초 이후로 따지면 한 55조 팔았거든요. 55조 팔았는데 선물이 한 8만 계약을 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실제로 선물까지 합쳐보면 거의 이게 70조 이상을 판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3년 동안에 팔 걸 다 때려 파산공세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걸 이제 다 받아냈는데 그 최근에도 보면 지수가 오른 걸로 왈가왈부가 많잖아요. 네. 정부 정책의 효과는 과연 있는 거였냐? 뭐 반도체 때문에 올란 거 아니냐? 근데 둘 다 저는 맞다고 보는 게 다 섞여 있다. 네, 섞여 있어요. 그 반도체가 끌어올린 지수가 한 1600포인트 정도 된다고 보고요. 뭐 좀 많이 보면 2000포인트라고 하면 6300을 갔었기 때문에 저는 4300까지는 예전에 제가 여기 나와서도 우리나라 상법 개정 우리가 그런 목소리를 많이 냈잖아요. 예, 상법 개정이 되고 나면 저는 우리나라가 재건축되는 거랑 똑같이 했기 때문에 EPS 증가 없이도 4300원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EPS 증가 없이도 4300원 가는데 엄청난 영업이익이 작년에 291조 나왔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올해 지금 예상이 630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EPS 증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익 증가 없이 펀더멘털 개선 없이 지수만 이게 거품 아니냐.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분명히 밸류업에 의한 효과 4,300 플러스 그 EPS 증가가 엄청나게 나왔던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 외국인의 매도에서 있었어도 밸류업 플러스 그 다음에 이익 펀더멘털 개선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지수가 한 어느 정도까지 빠질까라고 보면 많이 빠져봐야 4,800이지 않을까. 네, 그러면 우리가 5,000 지금 3월 그때 3일 날에도 5,050을 찍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5,060 언저리까지 저점을 테스트하려고 막 하는데 여기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을 할 때는 추가적인 하락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데 네, 이 부분을 봐야 되고요. 많이 빠져봐야 4,800이라고 보면 그러면 뭐 250포인트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5% 정도예요. 5% 정도. 추가 낙폭은. 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밴드로 따져보면, 제가 2월 말에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이제 좀 과한 상승을 보였을 때, 아까 5년, 6년 케이스를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이 강세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한번 온다는 거죠.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75.6% 오르면서 너무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도에도 4, 5, 6 이 상반기에 한번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조정이 있을 가능성을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이게 무너지는 구조적 약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나스닥 기준으로는 제가 15% 말씀드렸거든요. 나스닥 기준으로 한 15% 정도 빠지면 거의 다 빠진 거고 그래서 조정이 오면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지수도 이렇게 이틀 만에 빠질 줄은 몰랐어요. 그런 건 몰랐지만 6,300에서 지금 5,000 정도 가면 그럼 1,300포인트가 빠진 거잖아요. 그럼 뭐 6,000에 곱하기 20 하면 20%예요. 그러면 이게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조정은 20% 정도면 매수 대응이 맞아요. 2004년이나 이럴 때도 조정이 있을 때 뭐 24% 빠지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좀 더 빠졌다가 어쨌든 빠르게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좀 무섭긴 해도 지금 우리나라가 2,500에서 30조 매도가 나오는 거라 5,000에서 6,000에서 30조. 특히나 이 35조 중에 여기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23조 되고,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반도체 보세요. 그 하이닉스 15만원, 20만원 하던 게 100만원이 됐잖아요. 삼성전자 5만원, 6만원 하던 게 20만원이 됐으니까. 그래서 수량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반도체 수량으로 따지면 나누기 4 해야 돼요. 주식 수로는. 네. 그래서 한 20조 팔았으면 옛날 기준으로는 한 5조 팔았네. 한 6조 팔았네. 주식 수 기준으로는 그쵸.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파상적인 매도 공세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이런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일 때 과거에 외국이 이제 패턴을 봐야 되는데, 네네. 작년에 트럼프 관세 갖고 나왔을 때 네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샀을 것 같아요? 작년 25년 2월부터 그죠? 외국인이 당시에도 1월 20날 취임하시고 나서 와 이제 트럼프 취임했으니까 뭐 경제 부흥시키고 하겠지 했는데 갑자기 2월 초에 관세 들고 나오고 3월 관세 들고 나오고 4월 초 그 관세를 들고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엄청 때렸어요. 우리나라 시장. 왜냐하면 관세에 가장 충격을 받을 나라는 한국이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가에 가장 취약한 나라는 한국일 거니까 때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외국인은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꼭지라는 것도 아니고 거품 때문도 아니고 네. 본질과는 좀 상관없을 수 있다. 그리고 참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이번에 박세익 대표님이 쓰신 책을 보면은 그 챕터 중에 하나 그런 게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을 핵심 우량 자산으로 때려잡자. 네. 때려잡자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럼 이제 전쟁으로 인한 이 인플레 우려 상황에서도 그거는 통하는 말일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꼭 명심하시면 좋으신 게 우리가 주식으로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주식으로 부자 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부자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봉건주의 때 영주가 있고 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소장농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장농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생산한 거에 뭐 한 15%를 받아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한 1억 원어치의 그 농사를 지어서 너 잘했네 하면서 1,500만 원 받아가면 평생 그 소장농으로밖에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 소장농이 땅을 살 수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서 일해서 1,500만 원 받아서 500만 원 쓰고 1,000만 원짜리 제가 1,000만 원씩 좀 땅 좀 살 수 없을까요? 땅 사서 계속 열심히 일해서 이제 내가 땅을 샀어요. 그러면 1억 원어치 생산된 거는 다 내 거죠. 그죠? 그러면 자급자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1억 원이 생산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뭐 외제 고급 차 사고 뭐 그러면서 계속 내가 또 일을 해야 되는가 보면 그게 아니라 그 1억 원에서 내가 쓸 돈 좀 더 써도 되죠. 500만 원이 아니라 한 2천만 원 쓰고 나머지 8천만 원으로 또 땅 사야죠. 또 땅 사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영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대호 대표님 보고 와서 우리 땅 좀 경작 좀 하세요. 네, 애들 데리고 와서 경작하세요. 하고 이제 나는 놀아도 되죠. 그게 똑같아요.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주식을 너무 이제 트레이딩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는데 너무 우리가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게 발생하잖아요. 그 변동성이 뭐냐면 결국은 그런 악재로 인해서 그 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땅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 대표님도 아드님 있으시죠? 전 딸만 셋. 딸 셋이나 있어요? 아들 같은 거 안 키웁니다. 아하, 부자네. 딸 부자. 부러워요. 혹시 말 안 듣는 딸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세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자, 그러면 우리 애들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안정적으로 내가 30년 동안 소장농으로 일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좋은 대기업 들어가서 아니면 우리가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안정적인 직장에서 열심히 그냥 일하면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잖아요. 그 따박따박이 이제 소장농의 개념이나 사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공무원으로 일하든 아니면 대기업에서 일하든 아니면 의사나 약사나 프로야구 선수로 일을 하든 자, 그러면 그 받은 돈으로 뭘 해야 되냐. 내가 가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식을 계속 사 모으다 보면 내가 바로
이 자본가, 자산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자산가가 되다 보면 이제 워런 버핏처럼 가만히 있어도 코카콜라가 알아서 일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알아서 일하면서 배당을 딱딱딱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언제 싸게 살 수 있느냐. 이왕이면 좀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근데 싸게 살 수 있는 게 트럼프가 폭탄 관세 들고 오고 페드가 금리 올려서 시장 무너뜨렸을 때 그럴 때 그런 주식을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아니면 박앤세일 안 하죠. 그럴 때 아니면 박앤세일 안 해줘요. 안 해주고 그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해서 제일 첫 번째 이 인플레이션을 우량 기업으로 해지합시다라고 한 개념이 그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왜 우량 기업이냐면 그 우량 기업의 개념이 우리가 소작농인데 네. 똑같이 일해가지고 쌀 100석이 나오는 땅이라 똑같이 일했는데 이게 자갈밭이야. 자갈밭이라서 아무리 일해도 안 나와. 그렇죠. 그게 바로 영업이익률인 거예요. 네네네. 조금만 해도 영업이익률 40%인 땅이라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맨날 적자. 맨날 얘가 5%밖에 막 옆에 경쟁이 심해가지고 우량 기업이라는 게 개념이 뭐냐면 나도 저런 회사 다니고 싶은데 내가 크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이익이 빵빵하게 나오나. 그런 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사모으잖아요.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3에서 5%씩 연간 이렇게 나온다면 그동안의 우량 기업의 주가 상승률 보면 다 뭐 30% 전후예요. 그러니까 물가와 이자 금리보다 보면 거의 10배 이상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고 이 변동성이 그런 우량한 주식을 이래 박앤세일을 해주는 기회구나. 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작농이 지금 지주될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개미들도 부자 될 기회가 왔고 네. 그 우량자산 그러니까 땅을 팠는데 자갈밭이 아닌 정말 비옥한 토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제 개선하자라는 목소리를 내왔고 그건 어느 정도 이제 비옥해졌어요. 네. 땅 사기만 하면 됩니까? 땅 사기만 하면 되죠. 그동안에는 네. 우리가 열심히 가서 같이 일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대주주가 사실 다 가져간 거죠. 거기서 정말 앞으로 지금 벼농사가 아니라 이 명이나무를 하면 이게 잘 된대 해가지고 그 뭐 2차 전지가 됐든 이거 잘 될 거다 뭐 산삼 해가지고 막 했는데 열심히 일만 했는데 안 나눠줬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게 이번에 상법 개정인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뒤통수 맞을 일은 없어졌어요. 그런 염려는 과거보다 확실히 낮아졌죠. 확률이 많이 낮아졌죠. 그러면 이게 비옥한 땅인가 아닌가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 그 비옥한 땅이 가장 비옥한 땅이 이제 말씀하신 책에서도 말씀하신 핵심 우량 자산인데 지금 증시에서는 누가 뭐래도 반도체입니까? 그래서 핵심 우량 자산의 기준이 뭔가 제가 아까 영업이익률이라 했잖아요. 왜 영업이익률이라면 핵심 우량 자산은 사실 핵심이라는 말이 사실 코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핵심의 특징이 있어요. 희소성이 있다는 거죠. 얘밖에 못 해야 돼요. 그 얘밖에 못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 뭐 65%, 브로드컴 같이 에이직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 그런 회사들도 뭐 45%, 50% 막 이렇게 TSMC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얼마 나오는가? 이 부분인데 이번에 지금 1분기에 또 디램 가격이 큰 폭으로 70% 이상 증가하고 낸드도 보면 1년 전 비해서는 디램 가격이 1.3 하던 게 13불 됐고요. 낸드가 5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뭐 78% 막 이런다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사이클 기업이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률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이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5년 평균으로 봐야 돼요. 5년 평균으로 보면 삼성전자나 특히 하이닉스는 순수 반도체 업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요. 꽤 높아요. 근데 3년 전에는 적자 났었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니까요. 7조 7천억 적자 났다가 올해는 뭐 170조 번다고 그러고 있어서 하이닉스 기준으로. 그래서 시클리컬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5년 평균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핵심 우량 기업 맞아요. 우리가 어떤 주식을 투자할 때 이게 핵심 우량 기업인가 아닌가를 봤을 때는
반드시 이제 영업이익률을 체크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개념을 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끔씩 보면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유혹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 중소형주 누가 꼭 다른 그렇죠.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만 더. 네. 이것만 꼭 사봐 하면서 보면 잡주예요. 보면 조그만 주식 막 잡주인데, 왜냐하면 연예인들 주식 망한 스토리 보면 다 잡주 사서 상패 당하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게, 우리 애가 취직했으면 좋을 회사인지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핵심 우량 기업인데 보면 우리 애가 취직했으면,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삼성전자 팔아서 2차전지 뭐 사라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딸 삼성전자 다니지 말고 퇴사하고 하이닉스 퇴사하고 저기 2차전지 소재 개발하는 기업인데 거기 가봐 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 계속 다녀라고 할 것이냐. 그렇게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우량 기업이 뭔지에 대한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개념이. 왜냐하면 우리 애가 다녔으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장기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고, 그냥 막연하게나마 저 회사는 돈 잘 버는 회사지,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지 알잖아요. 단기간에 주가 수익률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잡주가 뭐 코스닥 작은 기업이 삼성전자보다 월등히 높을 수도 있겠으나, 장기간으로, 정말 장기간으로 본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는 그런 취지이시고. 근데 참 반도체도 돈은 잘 버는데 항상 노이즈는 많습니다. 최근에는 그 터보 퀀트라고 해서 메모리 데이터 사용량을 6분의 1로 압축할 수 있다는 기술, 구글에서 발표한 것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빠진 건지, 전쟁하고 뭐 이것저것 다 겹치면서 빠지는 건지, 좀 본질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내년 추정치, 올해 둘이 합쳐가지고 뭐 하이닉스가 170조에다가 전자가 뭐 많이 파면 뭐 300조까지 뭐 이런 얘기가 올해까지는 그럴 수는 있는데, 내년에도 더 늘어난다? 저는 사실 그걸 누가 사주는데 봐야 되잖아요. 그 사주는 입장에서 과연 그대로 둘까? 그리고 분명히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가격 탄력성에 벌써 지금 모바일 랩탑이라든지 핸드폰은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올해 모바일이나 랩탑 이런 쪽으로 나가는 반도체는 마이너스 12%예요. 보통은 빅그로스가 그래도 한 15에서 20 정도는 나오는데,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니까 분명히 가격 탄력성에 의해서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P 곱하기 Q에서 Q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올 수가 있죠. 2차 전지도 23년에 우리가 전망이 Q가 계속 늘어났는데 P도 유지되면서 늘어난다라고 봤잖아요. 근데 두 개 다 빠졌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클리컬 산업을 전망을 할 때 너무 내년, 내후년에도 이 정도가 이익이 과연 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너무 장밋빛 전망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약간 거품 영역으로 간 상황에서 이란 전쟁이 이제 뺨을 딱 때려줬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주가가 빠지면 또 매력적인가라고 보면, 지금 마이크론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 이제 30% 빠졌거든요. 그러면 30%가 7,000원에서 10,000원이 갔다가 10,000원에서 이제 7,000원이 되면 30% 빠진 거잖아요. 근데 7,000원에서 10,000원을 갈 때는 이게 42%예요. 최근에 올랐던 그 42%를 토해낸 거예요. 그 정도 보면 어느 정도 거품 약간, 거품이 깨어 있던 것도 좀 제거가 됐다고 보고, 거기에 이란 전쟁이 하나의 뺨을 때려준 격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반도체 쪽이 좋은 것도 AI 인프라 투자 측면에서잖아요. 근데 AI 관련된 게 굉장히 이제 막 넓어지고 있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뭐 전력기기, 최근에는 광통신까지도 AI 중심에다 둔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뭐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좀 전에 그 질문 중에 터보 퀀트 기술이 우리나라 카이스트 교수님이 논문 2개나 냈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논문을 쓰신 그 교수님에 관한 인터뷰 기사를 좀 전에 쭉 보다 왔었거든요. 그게 소프트웨어 기술로 그렇게 메모리, 캐시 메모리의 사용량을 좀 줄이고, 그 대신 정확도는
손실이 없게끔 예, 그렇게 이제 만든 기술인데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AI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지금 챗GPT도 쓰시고 제미나이도 쓰시고 요즘은 이제 클로드까지 쓰고 네.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 그 클로드까지 쓰는데 이게 좀 빠르게 작동하면 좋은데 응답 기다리는데 약간 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네네. 그죠? 네네. 좀 약간 질문을 너무 구체적으로 막 해버리면 기다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사고 네. 모드 뭐 이런 거. 네, 사고 걸리죠. 모드 뭐 네. 이러면 심층 분석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거 왜 이래 좀 잼이 걸리지. 근데 그게 이제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소위 말하는 제번스 뭐 역설이라고 하듯이 사용량이 오히려 그런 병목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이 파이가 엄청나게 커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파이가 커지면서 메모리 사용량이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사실은 제가 봐도 어떤 분은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네,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AI 인프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분이 네. 그 예전에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30년 넘게 있다 보니까 그 99년에 온라인 닷컴 버블 때 네. 제가 그 얘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때 99년도에 닷컴의 글로벌한 넘버원으로 항상 거론되던 인물은 야후의 제리 양이었다고요. 제리 양. 와, 네.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그렇죠? 예. 네, 스탠포드 출신으로 해가지고 야후의 제리 양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 구글이 결국은 예. 역전을 해서 지금은 야후가 존재감이 이제 없이 돼버렸잖아요. 미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그 넷스케이프나 이런 것도 생겼다가 그렇죠. 결국은 사라지고. 1등이 못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구글의 CEO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투자 안 하는 것보다 과잉 투자가 오히려 낫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 누가 1등이에요? 아직 모르잖아요. 아직은 모르죠. 아직 모르잖아요. 1등 누군지 몰라요. 확고한 1등 마이크로소프트냐 아니면 옛날에도 IBM하고 맥킨토시가 서로 하다가 IBM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영역이 장악했잖아요. 네. 스티브 잡스 쫓겨났었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I 요쪽 LLM 모델이 됐든 아니면 이게 나중에 이제 피지컬 AI 로봇하고 합쳐져서 자비스 같은 게 나올 건데 누가 1등이에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확실하게 지금 유튜브가 됐든 구글이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그렇게 침투를 해서 그 침투율이 최소 40% 넘을 때 돼서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침투율 면에서는 누가 1등인데 예, 벌써 아직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경쟁적으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쟁이 이번 AI 이 인프라 사이클은 29년까지 가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9년까지요? 네, 2029년까지. 왜냐하면 제가 IBM 예를 들었었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이제 PC라는 개념이 마치 지금 AI처럼 들어왔고요. 제가 이 나이가 드러나서 좀 그렇긴 한데 89학번이거든요. 네네네. 89학번 때 우리가 386을 썼었어요. 386. 그 다음에 486. 네. 근데 80년도에 초중반에 빌 게이츠가 그 얘기를 한 거죠. 한 사람당 원 PC 시대가 올 거라고. 과연 그럴까? 컴퓨터 엄청 비싸고 저걸 한 사람당 하나씩 쓴다고? 그런 와중에 IBM의 시가총액이 세계 1등이었어요. 네. 80년도에도 1등이고 85년도에도 1등이었고요. 89년도에는 아시아 버블 때문에 일본이 10개 중에 8개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IBM이 미국 기업이 IBM이 1등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 한 번 이런 큰 패러다임이 변화가 일어나면 안 바뀝니다, 잘. 그리고 그 추세가 최소한 10년은 가는데 22년 11월 달에 챗GPT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29년 정도까지는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그게 크게 무리한 가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요 책 얘기 조금 더 여쭤볼게요. 박세익 대표님의 신간입니다. 좋은 내용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잘생기신 분도 여기 계시네요. 책에 Anyone can cook 이라고 쓰셨더라고요. 모두가 요리를 할 수 있다. 네. 이게 주식으로 빗대서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몇 개 있는데요. 영화요? 예, 라따뚜이. 혹시 보셨나요? 갑자기
저는 영어를 알았고 뭔가 되게 클래식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애니메이션 아닙니까? 애니메이션. 예. 네, 생지가 요리하는 예. 그죠? 거기서 나오는 게 anyone can cook.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생지일지라도 모두가 더러워 물론 이제 만화에서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생지가 세계적인 이제 요리사만큼이나 그 요리를 잘해서 아주 좋은 그 평가도 받고 뭐 그런 영화 내용이잖아요. 네. 라따뚜이 영화에서 애니원 캔 쿡을 보면서 제가 주식도 똑같다는 거죠. 주식이 IQ 순서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어야 될 사람이 뉴턴, 아인슈타인, 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을 건데 그 두 분이 다 주식으로 망했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IQ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라고 보면 부자가 되는 습관과 원칙이라는 거죠. 성공 투자의 습관과 원칙. 그러면 성공 투자의 습관은 그럼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주식으로 돈을 번다? 그게 Trading for a Liv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알렉산더 엘드라는 러시아의 심리학자가 이제 쓰신 책인데 그 Trading for a Living 우리가 무슨 for a Living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업으로 그걸 그렇죠. 먹고 산다는 뜻이에요. 프로가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모든 분야의 프로는 골프 선수,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도 하루에 공 1000개씩 연습했다고 하죠. 오른발 1000개, 왼발 1000개. 네. 이영표 선수 줄넘기. 그래요. 이영표 선수가 축구 잘하고 싶어? 하루에 줄넘기 2000개씩 해보라고. 네, 그런 기본기 연습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뭐, 그 정도는 안 하고 싶다. 그러면 걔도 줄넘기 한 100개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주식으로 정말 돈을 벌고 싶으시면, 주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엄청난 합성량과 엄청난 IQ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성공하기 위한 꾸준한 그래도 루틴,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부자들의 공통적인 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문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동학개미의 스승이라는 이 닉네임으로 우리 동학개미, 서학개미, 일학개미, 월남개미, 중학개미 이분들이 다 어느 시장에 가서 돈을 버시든 그래도 기본 체력 관리 하든 매일 한두 시간 정도 조깅하면서 기본적인 체력 관리는 사실은 신문 보는 거거든요. 세상의 변화를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4년 전부터 이제 매일같이 이제 신문을 읽어드리는 건데 그런 좋은 습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습관과 루틴만 가져도 우리가 얼마든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습관, 좋은 원칙만 지켜간다면 꾸준히.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잡주 안 하는 거예요. 잡주 안 하고 일단은 1등 기업만 하시면 돼요. 1등 기업만 하시면 아까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설사 밸류에이션을 내가 잘못해서 고점에서 물렸어요. 삼성전자 9만 원에 8만 원에 저 지금 9층에 있는데 구조대 언제 오나요?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1등 기업에 물렸기 때문에 5만 원이 깨졌다가 20만 원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애플 같은 주식도 지금은 엔비디아로 1등이 바뀌었지만 애플 주식 사가지고 손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주식으로 떼돈 벌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금리 이상, 물가 이상의 수익만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뭘 해야 되죠? 그 원칙은 1등 기업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등 기업만 하다가 이제 내가 좀 실력이 쌓이잖아요.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2등인데 1등이 되는 기업을 찾는 거예요. 2등인데 1등이 되면 주가가 10배 오르거든요. 3등인데 1등이 되잖아요. 100배 올라요. 그럼 80년대 삼성전자가 반도체 처음 한다 했을 때 세계에서 아니 니네들이 무슨 반도체야 뭐 그랬었잖아요. 그거 다 100배 났어요. 우리나라 조선 너네가 무슨 조선이야. 다 100배 나거든요. 3등인데 1등이 됐으니까. 그 3등이라는 게 3등 그룹에 있다가 2등 그룹, 세컨티어, 그 다음에 탑티어로. 그 세컨티어에서 탑티어로 올라선다고 싶을 때 10배가 나고. 그게 이제 하수에서 이제 중수, 고수가 되는 단계에서 그런 기업을 찾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잡주의 유혹이 이상하게 뭐 재무 상태도 허접한 회사가 뭐 누가 와서 어디가 투자해서 이 기업이 환골탈태할 거다. 그런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런 거를 철저하게 이제 배제시켜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러면, 자, 2등인데 1등이 된 기업 중에 또 최근에 쉬운 예가 삼양식품이죠. 네, 그래서, 아니, 농심은 아직까지 판매량이나 이런 거 보면 계속 그 얘가 1등인데 왜 농심은 맨날 이러고 있고, 삼양식품 같은 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영업이익률로 보면 압도적으로, 예, 1등이죠. 애플이 실제로는 보면 판매량 기준으로는 삼성이 1등이었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훨씬 더 큰 이익을 내고 영업이익률이 좋았듯이 삼양식품이 그랬고 옛날에 오뚜기가 라면 시장에 들어와서 그때 유현진 선수가 오뚜기 진라면 하면서 예. 그 오뚜기 점유율이 막 올라갔을 때 얘 3등인데 이거 잘하면 2등 되겠네. 그때도 오뚜기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일단 초보 단계에서 그나마 이제 중급 고급으로 넘어갈 때 그럴 때 3등이 2등 되고 2등이 1등 되는 기업을 찾는 그렇게 하면 주식이 너무 재밌어지죠. 어떻게 보면 시대의 주식을 만나는 방법일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책에 보니까 그 박세희 대표님이 약간 그 고백 아닌 고백을 좀 쓰셨어요. 항상 시장을 전망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갖고 계시다고. 근데 또 항상 보면은 시장을 잘 보십니다만 또 보면은 좀 틀린 케이스도 앞부분에 직접 적으셨더라고요. 네. 그게 우리가 저는 박정문 예전에 뭐 틀렸잖아는 댓글 괜찮아요. 아, 괜찮으세요? 네, 왜냐하면 부산행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부산행? 네. 그 좀비 영화. 예. 거기서 설경구 씨가 이대호 선수한테 야, 이 뚱땡이야, 너 또 삼진이냐 막 하잖아요. 예. 홈런 타자, 그동안에 홈런 타자가 삼진이 제일 많아요. 네네네. 그죠? 왜냐하면 크게 휘두르니까. 예. 그리고 4말이잖아요, 4말. 예. 4할 때 타자가 정말 전설적으로 가끔 옛날에 또 약간 있었지만 그래봐야 10번 중에 6번은 못 친 거잖아요. 네네네. 10번 중에. 부산행이 아니라 해운대. 해운대. 해운대라는 영화. 잠깐만. 저 계속 말씀하신 거 해운대인가?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경구 씨가 나왔으면 그 해운대입니다. 해운대네, 해운대. 네, 그거는 이제 뭐 부산행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거는 좀비고 해운대는 그거예요. 쓰나미. 그거예요. 네. 그렇군요. 사실 아무튼, 제가 그 두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 장면이 임팩트가 있었죠. 그 장면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보면서 그 장면 보면서 악플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당연히 틀리죠. 당연히 틀리는데 우리가 보면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승률을 계속 높이려고 그래요. 주식을 해서 승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물론 승률이 높으면 좋죠. 네. 중요한 거는 내가 맞았을 때 얼마나 많이 버느냐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의 고수로 가면 갈수록 종목 수가 많지는 않은데 먹을 때 크게 먹죠. 그렇죠. 근데 그 먹을 때 크게 먹는 게 반도체 오타쿠 분들, 이 여의도 계신 분들 보면 한 3, 4년 기다려서 한 번 먹을 때 크게 먹어요.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보면 내가 틀렸을 때 보면 틀린 종목으로 손해가 많이 나고 맞은 종목으로 조금 먹어요. 왜냐하면 맞은 종목을 빨리 팔아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먹고 틀렸을 때 왕창 터지고 그래서 뭐 시스템 트레이딩 저도 알고리즘 개발해서도 막 하고 그런 걸 많이 해봤는데 그 시스템 트레이딩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법칙이 7대3 법칙이에요. 그 7대3이 7 맞추는 게 아니고요. 3 맞았을 때 7의 손실을 훨씬 커버할 수 있게끔. 그게 벤처 투자도 마찬가지죠. 10개 중에 한두 개가 나머지 8개의 손실을 다 커버하는 수익이 나잖아요. 모든 성공 투자의 원칙은 보면 먹을 때 이제 크게 먹는 그런 매매 방법을 만드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보면 승률에 너무 집착하다가 그렇게 짧게 잘라 먹고 그러면 제가 그걸 이제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고스톱 칠 때 우리 숙모님이나 삼촌 만나서 이렇게 고스톱 칠 때 돈 잃어버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고스톱은 어쩔 수 없이 패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카드는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고스톱은 중간에 죽지도 못해요. 그런데 돈을 잃어버리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나는 무조건 3점만 먹고 스톱하면 돼요. 3점 먹으면 무조건 스톱. 그러면 고 했다가 독박 쓰는 일이 없으니까 승률은 높아져요. 승률은 높아지는데 반드시 나는 광박이나 피박으로 15점, 30점 읽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죠?
근데 먹을 때는 3점만 밖에 못 먹으니까 3점으로 7번 먹고 광복 피박으로 크게 한 번씩 들리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나. 3점 스톱, 5점 스톱, 보통 이제 5%, 10% 먹고 그쵸. 예, 스톱 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간이 작아서. 예. 전망을 하고 들어가고, 제가 가장 좀 이렇게 막 힘이 빠졌던 게 2025년 장을 되게 좋게 전망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예, 24년 말부터 오자가 들어가는 해, 홀수해, 뭐 대통령 1년 차면 장이 좋고, 그동안에 또 특히나 오자가 들어갔던 2005년 이럴 때는 중국 모멘텀까지 생기면서 장이 되게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25년 4월 달에 트럼프의 폭탄 관세 때문에 2280 이렇게 빠지니까 얼마나 막 힘들었겠어요. 막 예, 맥 빠지죠. 맥 빠지는데 또 전화 오셔가지고 전무님 괜찮으시나요? 뭐 하는데, 그래도 또 살려주세요 하고 있고. 예, 살려주세요 하는데, 근데 당황하지 않고 그때 아니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걸 못 맞춰서 힘은 빠지지만 못 맞춰서 정말 우리 고객분들은 또 얼마나 여기서 두려워하시고 힘드실까. 거기에 스트레스는 정말 많이 받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래, 그게 제가 저희 회사 이름을 채슬리로 한 이유가 그렇게 새떼에 부딪히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거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면 어떡할 건데? 정신 차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4월 달에 전화 오셨을 때도, 하지만 이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여기서 주식 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례를 워낙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 드리븐에 의했을 때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준 봄맞이 대박인 세일이 됐잖아요. 네. 봄맞이 대박인 세일. 그때 4월. 25년 4월에. 4월 5일날 들고 나서 4월 7일, 8일날 예. 막 급락을 했었으니까 그때 이제 막 벚꽃 피고 할 텐데 봄맞이 대박인 세일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22년 페드가 금리를 그렇게 올릴 줄 몰랐잖아요. 틀렸어요. 금리 한 번 이렇게 25bp씩 올릴 줄 알았는데 50, 75, 75쯤 틀렸잖아요. 틀렸는데 그래서 주식이 어떻게 됐고 이 가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응 전략이 중요하고 그럴 때마다 예상치 못했던 이런 조정이 올 때 사실 스트레스는 받지만 이게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네가 언제 뭘 얘기해서 틀려서 그런 거는 오히려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니까 괜찮죠. 잘못하면 얼마나 오만해지겠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말한 거 맞은 것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대표님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맞아요, 많이. 괜히 직원들한테 봐봐 내가 말했지 뭐 이러면서 지금 직원들이 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네. 굉장히 극공감하는 것 같은데 좀 막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성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악플이나 이 댓글로 인해서 직원들이 해주고 싶은 얘기, 좀 뭐 맨날 맞은 것만 얘기해. 네. 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이런 면이 진짜 박세익 대표님이 다른 분들하고 정말 다른, 제가 그래서 또 박 대표님을 좋아하는 거고, 137페이지에 그게 있습니다. 주식은 서바이벌 게임이라고요. 이게 누구를 죽이는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라 살아남는 게임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네,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생존하는 건데 서바이벌 게임 앞에 제로섬 게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너무 주식을 할 때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식은 얼마든지 함께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건데 물론 매수를 나는 인버스 잡았는데 굿버스 잡았는데 박정무 저 사람은 여기서 반대되는 이야기 하고 있으면 여기서 더 빠져야 되는데 뭐 V자로 올라간다 그러고 하면 듣기 싫겠죠. 듣기 싫긴 한데 기업은 말 그대로 생존이잖아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자산운용회에서 생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절박함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생존해야 되는데 그 생존하기 위해서 늘 워런 버핏이 말씀을 해주신 게 절대 잃지 말랐는데 근데 그렇죠. 이 부분에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7%면 로스컷을 해라, 10%면 로스컷을 해라 이런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워런 버핏의 이 원칙을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절대 잃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7%에서는 손절해야 된다. 그런 건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인데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네. 투자 아까 핵심 우량기업
핵심 영역이요. 자, 우리가 소장농이에요. 근데 땅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열심히 일해서 땅을 한 평, 두 평 계속 사나가는데 땅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손절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량한 기업을 투자하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우량한 기업을 투자하고 있으면 떨어지면 당연히 더 사야 되죠.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 크게 돈 버신 분들은 보면 항상 이래 떨어질 때 전화해 보면 더 사고 있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더 사고 있어 그래요. 그런데 손절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내가 트레이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코인을 잘 몰라요. 그럼 뭐 코인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하면 이거는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모르고 그냥 시세 모멘텀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들어갔다가 생각대로 안 가면 손절해야 되죠. 그래서 투자와 트레이딩의 이 두 개념이 있는데 투자를 나든 한다라고 해놓고 트레이딩의 원칙, 손절 원칙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본인은 투자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좌에 있는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냐, 트레이딩을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한 번씩 23년도에 2차 전지 되게 비싸졌을 때 그럴 때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제가 그러거든요.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게 비싸졌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률이 5%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미 핵심 우량 기업이 아닌 거잖아요. 핵심 우량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좋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5%밖에 왜 안 나오냐? 중국하고 경쟁을 하니까 경쟁은 말 그대로 희소한 게 아니라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핵심 우량 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주가는 엄청 비싸졌어요. 그러면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트레이딩을 하러 들어갔으면 여기서 더 오를 것 같은 데에서 들어갔다가 아니면 손절하고 나야 되죠. 그런데 트레이딩은요,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보면 이렇게 핵심 우량 기업을 이래 모아가는 투자는 지겹잖아요. 그리고 빨리 돈 못 벌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들 트레이딩을 하러 들어가시는데 트레이딩을 하러 들어가시면 르네상스 테크놀리지라고 있죠. 짐 사이먼이라는 분이 설립하셔가지고 수학 교수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쓰신 건 아니에요. The Man Who Solved the Market 해가지고 시장의 비밀을 푼 사람이라는 그 책에 보면 거기가 연평균 66% 수익이 나왔거든요. 시장에 있어서 이 비이성적인 그런 가격 움직임을 잡아가는 그런 매매를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 우리의 먹잇감이라는 거죠.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우리의 먹잇감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선수가 아닌데 트레이딩은 선수의 영역이에요. 선수의 영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를 돈을 벌고 거기다가 내가 테크닉까지 손흥민 선수도 엄청 발재간 좋아요. 그런 테크닉까지 갖추면서 하는 건데 기본적인 체력도 안 되고 10분도 뛰지도 못할 사람이 막 이거 트레이딩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절의 원칙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보면 근데 일단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투자의 관점으로 하셨으면 좋아요. 투자의 관점으로 하시잖아요. 핵심 우량 기업을 투자의 관점으로 하면 손해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또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 책에 진짜 좋은 말씀. 예전에 그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박세익 대표님이 21년도에 쓰신 책. 여기에도 진짜 명문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숨은 하늘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지? 근데 숨어 있다는 게 아니라 숨. 우리가 쉬는 숨을 하늘이 주는 것이라고 이게 해녀에게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라는 내용을 쓰셨어요. 제가 꾸준히 이제 신문을 보잖아요. 특히나 신문에서 제가 매일경제나 한국경제신문을 보기보다는 그냥 일간지를 많이 봅니다. 종합 일간지.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인문학적인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들의 인터뷰 기사도 많잖아요. 거기에 80인가 90 제주 해녀분에 대한 기사 인터뷰였어요.
해녀분들도 사고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렇죠. 장비 없이 그냥 그 잠수복 하나 그렇죠.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해녀분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사고 없이 생존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생존하셨냐 했을 때 들어갈 때 보는 전복은 따도 올라올 때 본 전복은 따지 않는다는 거죠. 와, 제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이제 와닿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알고 따려고 갔던 전복이 있는데 땄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산소통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해진 이제 숨이 있잖아요. 근데 해녀분들은 와, 4분, 5분 뭐 이렇게도 버티시는데 그 하늘이 준 숨이 있는데 그 보다 보면 이제 숨이 목에 차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 저기 큰 전복이 있네. 그러고 욕심내서 한 번 더 들어갔다가 그러고 이제 사고를 많이 당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 항상 두 가지 심리가 있잖아요. 탐욕과 그다음에 공포. 사실 하나 더 있는데 조급함. 그 조급함이 어떻게 보면 그래 내가 지금 내려왔을 때 하나 더 따가야지. 그 욕심, 조급함 이런 걸로 사고를 당하는데 주식도 사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공하는 여러 가지 원칙 중에 수익을 내는 원칙도 있지만 위험관리 원칙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위험관리 원칙 중에 저는 해녀님께서 얘기하셨다. 욕심을 버리라는 그 말씀이 주식시장에도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요거 조금 더 먹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영역에서 신용 이렇게 레버리지 그쵸. 조금만 더 먹으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저는 어깨에 판다고 했잖아요. 네. 생선머리는 고양이 줘라. 네, 그런 것도 좀 비슷한 거죠. 맞아요. 요까지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생선머리는 고양이 주고 생선 그러니까 대가리라고 하죠. 낮춰놓으라는. 네. 그렇게 이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지만 자기 수양이 좀 돼야 되잖아요. 우리 명궁이나 골프 선수, 축구 선수, 복싱 선수 보면 자기 마음 관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일환으로 방금 하늘이 준 숨이 있다. 이런 부분이 내 마음 욕심 관리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힘든데 그게 힘들어요. 제일 중요하고 요거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으나 마지막으로 주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아까 Anyone can cook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원칙, 좋은 습관이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시계로 할아버지라는 주식 투자의 기법, 그런 책도 제가 북콘서트를 했었는데, 보니까 그 시계로 할아버지도 보면 그냥 아주 평범하신 분이에요. 증권사 출신도 아니시고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던 게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루틴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 미국 시장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미국 주식을 투자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저도 저희 회사가 아침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미국 시장 분석을 거의 1시간 하거든요. 1시간 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저희는 중국 시장까지 분석하잖아요. 그렇게 글로벌하게 탑다운으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섹터가 지금 유망하고 이런 걸 다 체크하는데 그 시계로 할아버지가 똑같은 루틴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 나오면 그 감사보고서 다 읽으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루틴이 있습니다. 그 루틴을 얼마나 내가 전문가 프로답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도 이제 달라지고요. 그런 루틴과 습관을 가지시면 실제로 보면 주변에서 주식으로 좀 편하게 돈을 버시는 분들처럼 보이는 분들을 보면 다 어떻게 보면 그런 루틴을 가지고 계시더라라는 관점에서 주식으로 부자 되는 게 절대 경영학과 저는 파이낸스를 전공했지만 그거 전공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그런 기본적인 루틴과 습관 하면 또 하나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인텐시티라고 하죠. 너무 밀도 있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컨시스턴시가 항상 중요하다고. 꾸준함. 주식도 제가 보면 딱 그렇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랬으니까. 제 자신이 정말 빡세게 그렇게 노력을 했다기보다 그냥 꾸준하게 그동안에 신문을 읽고 그리고
세계 정세라든지 탑다운으로 글로벌 주식시장 상황 그렇게 체크하고 네, 그런 루틴만 가지고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네, 과도한 욕심 버리고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일주일에 15%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월 15%는 쉽지 않아.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되죠, 그럼. 네, 세상에 없습니다. 연 15% 우리가 목표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책 제목을 Path to Wealth 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네, journey라고 해놨거든요. 네, journey라고 하는 게 이게 여정이라는 거죠. 네, 긴 여정. 네, 얼마든지 행복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목표 설정 자체가 우리가 갈 수 없는 걸 목표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산에 가는 게 너무 좋아하는데 그 K2 등반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마추어가.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연 20%만 하더라도 프로들이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나는 연 10에서 15% 정도만 벌어도 나는 괜찮아. 그게 이제 꾸준히 지나다 보면 연 15%를 벌잖아요. 그러면 3억이 5년 뒤면 6억이 되고요. 6억이 또 5년 되면 12억이 되고 네네. 15년 차가 되면 24억이 돼요. 딱 20년 하시면 48억이 됩니다. 그래서 3억이 딱 20년 연 15%를 하면 48억이 되면 20년 뒤에 현금 48억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48억 있으신가 봐요. 20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고 싶네요. 네. 지금부터라도. 네, 지금부터라도. 네, 그래서 너무 무리한 목표 세우시지 마시고 내가 실현 가능한 그런 목표로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시면 주식이 배우는 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에 찾아오시는 이 5, 60대 고객분들한테 반드시 주식을 하셔라. 네, 반드시 조금이라도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주식을 하시면 이게 치매 예방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빠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 이번에 그 페드 연준 의장의 이름이 누군지도 다 알잖아요. 제롬 파월 의장이니 그 다음에 지금 달러가 $1 환율이 뭐 1,500원이니 그런 경제에 해박한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용돈도 잘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도 또 꾸준히 성장하실 수 있는 앞에서도 이제 꾸준함이라는 표현도 해주셨습니다만 해서 Journey to Wealth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도 많이 또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또 박세익 대표님이 너무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YSTL 구독자분들이 까먹으셨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저는 마음 같아서는 월간 박세익, 격월 박세익도 좋습니다. 많이 또 댓글로 압박을 좀 주십시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 부분 박제. 여러분들한테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전의 경험입니다. 제가 이 강의 딴 데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깊이가 여기가 다른 거예요. 요건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릴 거예요.